네. 저는 그 전공국어의 국어교육론이 아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언어 기능 영역이죠. 언어 사용 영역이라 하고, 그래서 화법 독서 작문하고, 그다음에 문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원영입니다. 본래 이제 이렇게 설명해 오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신제품 새로 나왔어요. 뭐 이렇게, 싸게 구매하면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로 전달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제 임용 설명회는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하는가, 이 시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설명했다가는 2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냐,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인 그런 정보보다는 일단은 시험을 위한, 시험과 관련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르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올해 2019학년도 시험의 경향성을 가지고서 약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법의 문제, 태도의 문제, 팁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올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제가 통화 좀 해보거나 또는 2차 면접 대비반에 이제 직강하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작년 시험과는 좀 비교를 해보면 난이도가 좀 있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예요, 이건. 체감 난이도는 출제자는 이건 기본 문제야 하고 내는데도 막상 시험장의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까다로운 문항이 그걸 뭐 수능에서는 킬링 문항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 올해 문학 논술형에 있어서 10점짜리. 거기는 평가 문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에가 좀 킬링은 아니지만 뭐 헷갈리거나 또는 답이 애매모호한 그런 문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진들이 이제 보통 시험을 이렇게 치르고 나서 이제 대학 학부생 여러분들이 4학년생들 이제 올라가는 4학년생들이 있으시면 아마 출제로 들어가셨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본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뭐 이번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한번 감상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원은 계속해서 출제진들에게 쉽게 출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근데 이제 출제진들은 적어도 자신의 전공 영역인데 그리고 이제 명예를 걸고 왔는데 내가 출제진이다. 그런데 쉽게 출제하라고 하니 이제 좀 어렵게 출제는 못하지만 좀 지식을 묻고 싶거나 심도 깊은 사고력을 묻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쉽게 출제하라고 하니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수능처럼 정형화된 스타일에 누가 출제가 들어가든 문학 영역에서는 시적 화자의 어조,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는 운율, 3번 선택지는 구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객관식 문항 체제도 아니고 들어가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지금 출제진들에 따라서는 영역별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언어 기능 영역의 화법 독서 작문하고 문학,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이렇게 3개의 영역이 전공 국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구성 영역이라면, 보통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객관식 문항 체제에서는 문법이 킬링 문항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을 맞춰내느냐에 따라서 40문항 그때 체제였을 때 합격을 좌우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4학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이제 6년 정도 되는 이 서답형이라고 해서 기입, 서술, 논술을 포함한 이 서답형 체제에서는 문학이 그렇게 킬링 문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출제진들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소설 파트 부분에서 4점 서술형 문항이 누구도 맞춰낼 수 없는, 또는 맞춰내도 대한민국의 1%만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문학 영역에서 조금 좀
애매한 문제들 또는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학생들끼리 논란이 됐던 문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경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인 화법독서 작문은 평이했어요. 평이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80점 만점을 전공 영역에서의 80점 만점으로 잡으면 이제 각 세 개의 영역별로 배분 점수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배분 점수가 약간 문학이 좀 높고 36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나머지는 24점, 24점 해가지고 그죠? 24점? 몇 점이었지? 맞죠? 24점인가? 24, 24, 36인가? 아무튼 산수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문법하고 국어교육론이 배점이 비슷한데 문학보다는 약간 낮은 그런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조금 더 배점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문학 안에서도 세부 과목이 뭐 고전시가 현대시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과목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데 난이도 조절에 일단은 그 출제진들은 전공 국어에서 난이도 조절은 자신들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쉽게 출제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쉽게 출제한다고 했지만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난이도 그러니까 의 문제로 따지자면 작년보다는 좀 올해가 어려웠다 이런 건데 이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 개년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올해 학습 방법을 감히 예측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건 안 되고요. 몇 개년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학습 방법들을 좀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올해 시험의 경향성을 가지고 내년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여기가 난이도도 들쭉날쭉하고 또 출제진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더욱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들어보셨겠지만 그건 국어과를 넘어서서 전공 다른 탁과도 마찬가지지만 문학 유형 자체가 변했어요. 기평이 숫자가 줄어들고 서술형이 늘어나고 논술형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문학 유형의 변화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해요. 기평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논술형이 줄어들었으니까 수험생들의 부담이 상당적으로 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서술형 문항이 또 2문항 정도가 더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문학 유형에 좀 대응하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 시험을 치르면서 그 느낀 점이 교과 교육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 전공 국어 안에는 내용학이라고 해서 3개의 내용학인 화법독서 작문하고 그다음 문학하고 문법이 내용학이에요. 근데 그 내용학은 음식으로 치면 그 그릇에 담긴 음식물이에요. 스파게티 뭐 이런 거야. 그런데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건 교과 내용. 근데 어떻게 라고 하는 건 교과 교육론. 근데 올해 문제는 교과 교육론이 강화된 측면이 있어요. 이때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가르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교수학습 및 평가라고 하는 건데, 그 기존의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은 그 전공국어 출제 경향 분석 그 교과 교육 부분에 도표로 나와 있듯이 독서라든가 작문 쪽에서 해년마다 이 교수학습 및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 평가 문제가 이제 출제되어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과 교육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건 이제 이런 측면하고 관련이 있어요. 교과 교육론의 중요성은 말하자면 실제적인 교사의 능력들을 좀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실제 교사의 능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정말 수업 실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교단에. 그러나 지필고사로 출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수업 시연을 한다는 것은. 또 수업 실현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1.5배에서 선발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업 실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통 이제 해년마다 좀 다르지만 응시자 수가 7,500에서 8,000명 사이예요. 그분들을 전부 다 수업 실현 시켜가지고 지필고사로
이거 측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필고사로 좀 측정할 수 있는 것. 근데 수업 실현과 연관이 있는 것. 그게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예요. 그래서 독서와 작문, 그다음 문학. 이게 세 개의 영역에서 해년마다 독서하고 작문은 교수학습 및 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는 문학에서의 평가 문제가 좀 논술형에 나와서 약간 난이도를 좀 상승시킨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존 기출문제의 테마가 반복된다. 이거는 그 출제진들에게 출제가 딱 들어가게 되면 11명의 이제 출제진들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11명의 출제진들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98학년도부터 이제 작년도까지 기출문제를까 이렇게 자신의 교탁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최근 3개년 정도만 기출문제를 좀 분석한대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 유형이나 스타일이 동일한 것일지라도 테마가 좀 바뀌게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존 기출문제가 테마는 반복될 수 있거나 심지어는 요구하는 답까지도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제 올해 고전 산문에서 가전문학, 탁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입형으로 쓰셔야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탁전은 11학년도 객관식 문항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탁전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존 기출문제, 그 최근 3개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래도 그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스타일을 좀 변형시켜서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스타일을 변형시켜서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올해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제가 드는 느낌이고요. 느낌. 그리고 넘겨보시면 2쪽하고 3쪽은 19학년도하고 국어경론 부분하고 문학기출 문제의 관련 성취 기준과 기존 기출과의 관련성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올해 시험을 치르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넘기고 이제 4쪽에서 문제와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 문제와 대응 전략은 제가 지금 2009학년도부터 임용계에 나와서 9학년도, 10학년도,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거의 뭐 연수로 치자면 2018학년도니까 한 10여 년 정도의 연차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이제 오래 가르치신 그런 그 학원 강사도 계시고. 근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수험생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수험생과 실패하는 수험생들이 여기서 갈린다? 그런 팁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두 측면에서 하나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 하나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 이 두 문제를 좀 가지고서 말씀드리자면 그 방법의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회 자리에 오신 이유는 사전 접수자의 아이패드를 획득하기 위해서나 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저와 같은 10년 차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을 접근할 것인가를 듣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임용에 합격하면 아이패드는 100개, 1000개를 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딱 1년만 정말 올인하시면 된다고 봐요. 이 시험 체제는. 네. 물론 수험생들마다 격차는 있죠. 네, 격차는 있고 심지어는 제 수업을 듣지 않거나 노량진 학원가에 오지 않아도 해당되는 학부에서 충실하게 4년 동안 전공 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획득하면 소위 말해서 합격 수기에 나는 학원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이 합격했어 하고 당당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냐고요. 한 학교당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선후배 다 합쳐가지고. 내 학년만이 아니라 그 한 40명, 뭐 4개 학년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런 천운이라고 하죠. 행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린 다 똑같아. 이때 이제 천운과 행운은 어떤 거냐면 이분이 지금 제가 이제 뭐 4학년이라면 뭐 별로 저분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도 짜증나고 숙제도 과제도 많이 내주시고 그 다음에 쉬는 날까지도 오게 만들고 하시는 분인데 4학년 딱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들어가셨던 분이야.
저분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니까? 그분의 수업이? 그건 천운이에요. 정말 운. 그런 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출제진들이 많은 대학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교원대, 아니면 뭐 출제진과 연관이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거나 현재 2015 교육과정을 직접 집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보통 이제 임용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개론서가 있죠. 그 개론서의 저자들의 그 학부를 졸업하거나 재학한 학생들은 일단 운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 가르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과 같은 것들이라서 받아야 돼. 근데 그런 운은 나한테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몇몇 해당되고 또는 저분은 교수님이 아무리 강의하셔도 그런 주옥 같은 게 없던데 그거 아니에요. 잘 따져보면 그분이 막 사고구술 강조하면 어느덧 몇 년 차에 막 사고구술이 나와버리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과 운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단 1년 만에 합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4년 동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4년 동안 운도 있고 또 실력도 있으신 분들이 4년 동안 잘 학부 다니다가 그냥 합격한 그 결과를 우리는 노량진 학원에 와서 1년 안에 거두려고 하다 보니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영역은 3개지만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형태론, 통사론, 뭐 의문론, 뭐 국어사적 지식, 그죠? 화법 독서 작문, 그 다음에 문학 안에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이렇게 영역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면 펑크가 너무 많아. 펑크란 말은 내가 안 해놨던 게 너무 많아 보여. 내가 국어교육과를 왔을 때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문학을 좀 좋아하는 거지 문법하고 국어교육론은 내가 좋아하진 않아. 또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화법 교육과정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막 2학년하고 4학년 지금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작년에 내가 출제했어 뭐 이러면 뭐지 저게?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거기다가 넓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 또 깊어가지고 개론서 한 권으로 끝내야 할 분량이 아니에요. 한 독서교육로만 해도 한 2-3권, 화법교육로만 해도 또 2-3권. 그래서 한 과목당 개론서가 막 한 2-3권 정도 붙어 있으면 한 20권, 30권 정도를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4년 동안 원래 공부하셔야 할 양인데 그걸 1년에 압축해야 돼요. 거기다가 1년이 아니라 상반기 때. 이때 상반기란 7, 8월 문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절대 공부량을 일단 획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절대 공부량이 뭐 그 6쪽에 설명되어 있는 태도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태도의 문제 가운데 절대적인 학습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절대적인 학습량이라는 것은 일일 학습계획표를 항상 짜서 공부하세요. 일일 학습계획표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리에 앉아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어떤 과목을 공부했다는 것을 항상 명시를 해주라고. 그 잘 명시해 보면 일주일 동안 보시면 평균 학습량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를 공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8시간이 앉아서 공부하는 양이 8시간이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딴짓 안 했다는 거예요. 8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나는 8시간 동안 1시간씩 과목을 바꿔가면서 다 공부를 했어. 근데 그동안에 누가 핸드폰 전화 와가지고 핸드폰 전화 받고 화장실 왔다가 가고 커피 한 잔 사러 저기 가고 이런 거 없이 8시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8시간이 아니라 공부한 학습량, 순수하게 공부한 학습량을 8시간 확보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거 힘든데. 그래서 쪼개고 시간을 좀 전략하셔서 절대적인 공부량을 8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다. 24시간 중에서 8시간이면 3분의 1 정도인데 3분의 1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내가 할 것 같지 않을까?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려요. 올인해도 절대 아니고요. 더욱이 4학년 학교 다니면 또 절대가 안 돼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학교 나가야지, 학교에서 수업 들어야지, 거기다가 교생 실습이 중간에 있고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한 차례 그거 공부해 주시면 공부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8시간의 절대 공부량을 확보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공부량인 8시간이 1월부터서 12월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변함없이 지속돼야 돼요. 물론 그 안에 막 어떤 컨디션 저하도 있고, 때로는 집안에 무슨 일도 있고, 내가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공부량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공부량을 가지고 있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간제를 하고 있어. 또는 학원 강사를 어쨌든지 지금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지금 뭐 5월 달까지는 내가 이 학원에 근무해야 돼. 근데 매일매일 공부 못 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 아니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오로지 24시간 중에서 한 10몇 시간 정도는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인 공부량인 1년 동안 올인해서 4년간 원래 널널하게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한 것을 1년 안에 압축해서 해낼 수가 없어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셔야 돼. 어떤 거? 예를 들면 당장 이제 뭐 한 달 후에 내년 1월 달이죠. 1월 첫 주차에 이제 딱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다? 그러면 일단 교육학 들어야 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전에. 교육학에 들어가는 경비도 있을 거야. 거기다 시간 투자해야지. 그 다음에 또 제 수업을 들으려면 목금 와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문법까지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5일, 6일 정도는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깨지는 경비가 한 달에 수강료가 만만치 않아. 거기다 여기 노량진 와가지고 점심까지 먹으려면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도 또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을 아낀다고 1, 2월 달은 교육학 듣고 3, 4월은 교육학 안 듣고 문법만 듣고 5, 6월 달은 국어교육만 듣고 7, 8월 달은 문학 듣고 이렇게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왜 실패하느냐? 그 학원 들었던 그 과목만 하게 돼 있어요. 그 과목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10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파지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2달 지나가지고 예를 들면 난 선생님 강의를 3, 4월 달 국어교육론 교육과정 들었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겠지? No! 절대 아니에요. 다시 7, 8월 달에 오게 되면 3, 4월 달에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멍하지? 아무것도 든 게 없어.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량을 가지고 있되 반복 학습이 돼야 돼요. 반복. 계속 반복이 되려면 그 반복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태도의 측면보다는 방법의 팁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이에요. 누적 반복을 통하여 내면화시켜야 돼요. 누적 반복을 통한 내면화. 지겨울 정도로.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 끝났어요. 방법과 태도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학습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방법과 태도의 측면에서 반복 학습이 되지 않으면 힘든 게임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1, 2월 기본 이론 수업을 해요. 여기는 시중에 그러니까 금년 8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개론서까지도 압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 전공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개론서가 막 2-3권이 필요한데, 화법독서 작문에 개론서 하게 되면 한 10권 정도 돼요. 이걸 그냥 제 기본 이론 강의 안에 한 권 안으로 압축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인데,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놓치시면 3, 4월, 5, 6월 누적 반복되는 것에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수 같은 재수나 아니면 장수인데 N수인데 좀 그 공부의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기간제를 하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신, 리턴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기본 이론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게 개론서를 압축한 강의니까. 그런데 제 강의만 3년째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어요. 3년째. 일단 듣지 마세요. 일단 돈을 버셔요. 예. 6월 달까지 돈을 버세요.
3년째 막 올인을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실패가 누적돼가지고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차라리 임용하고 조금 떨어진 6월 달까지는 돈을 벌면서 앞으로 7, 8월하고 9, 10월 달에 학원 등록을 할 그걸 돈 벌고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개론서 읽으세요. 개론서. 그럼 공부량이 좀 많으신 분들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학원에 와가지고 1월 달부터 똑같은 소리 듣고 있죠. 그러면 한 달 정도 흘러가지고 하품 나오기 싫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엮인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제 시집 간다네 결혼식장에 가고 열받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수 같은 재수생이야 아니면 공부에 결손이 있으신 분 N수생들은 기본 이론 강의를 꼭 드시고 3, 4월은 이걸 반복해요. 근데 어떤 반복이냐 교육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으로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분석반인데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월 달은 교과서를 봐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론학습은 1월부터 6월까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1, 2월이 이론이에요. 3, 4월은 교육과정이고 5, 6월은 교과서. 문학이든 국교론이든 다 모두 다 동일해요. 이 과정을 좀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야만 7, 8월이 행복해져요. 7, 8월은 1, 2월하고 똑같이 교육학도 해야지 화법독서 작문도 하고 문학도 하고 문법도 같이 다 해야만 어떤 영역이나 과목에 결손이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그때는 벌써 저만치 앞서가신 분하고 지금 다급하게 해야 하실 분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공부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신 분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이 눈에 보여요. 1, 2월 달은 그렇지 않아요. 1, 2월 달은 물론 한 1, 2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3년째 제 강의를 또 들으신다고 하면 아시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7, 8월이나 9, 10월 달에 또 올해 지나면 거의 비슷해져요. 스타트 선으로 비슷해져요. 쌓이게 되니까 공부량이. 그래서 6월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임용 공부의 전부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7, 8월 문풀이나 9, 10월 달의 모고는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했었던 이론 혹은 교육과정 혹은 교과서 분석이 토대로 돼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공부는 6월까지의 공부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4학년생들은 중간에 4월이나 5월 달에 막 교생 실습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타격이 커요, 사실은. 올인하신 분하고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큰 타격이 중간에 교생 실습 나가고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임용시험을 신경 못 쓰셔가지고 올해가 아닌 내년을 이제 기약해버린 거죠. 7월 달 됐는데 내년을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시험을 보겠다. 절대 안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안 돼요. 한 번 시험을 보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마인드를 가져야만 내년에 될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공부량을 좀 많이 쌓아야만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압축적인 공부였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이제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제가 개론서를 좀 압축 정리해드리고 또 10여 년 동안 가르쳐 본 결과 아마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 제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나? 막 시험지 위에 막 선생님이 이거 뭐 보고서 학습 그래요? 장문교육직의 이거 모고 문제 때도 받고 몇 번을 강조했는데 그냥 막 얼굴이 생각나거나 그렇지 않았나? 난소공 강조했는데 막 난소공 보면서 물론 이제 문 달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막 또 비유의 형성 원리 나온다니까 기입형에서 나왔는데 물론 이제 답안을 못 쓰죠. 어렵게 나왔어요. 약간 까다롭게 낯선 시로. 그래서 적어도 같이 하시면 시간은 절약해 드릴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일 거예요. 시간 절약해달라. 내가 혼자 개론서를 20권 볼 때 4년간 했지만 개론서 20권을 압축해가지고 1, 2월 달에 다 해달라.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단 계속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1, 2월만 수업 딱 듣고 그 다음에 한 7, 8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제 반복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7, 8월 때 또 새로워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국어교육론, 문학, 문법 가운데서 국어교육론이 변별력이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변별이 없단 말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안 웃어. 제가 출제자예요. 제가 출제자예요. 제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국어경로는 실수하지 않고 만점을 맞으셔야 돼. 그래야만 문법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오래 문법을 하다가 문법을 좀 보완해서 문학 원래 잘했으니까 좀 상위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국어경로는 그러니까 화법, 독서, 작문은 기본적으로 만점을 맞아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문학은 좀 경향성이 좀 달라서 출제자에 따라서 그래서 출제자에 따른 경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수능 자습서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수능 문제집도 봐야 되고 수능 문제도 또 풀어봐야 되고 개론서도 또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저를 1월 달에 다시 만날 것을 믿고 그때 또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